여기서 발떼고 거지가 되어라. 그날 대낮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위로 시어머니가 내 몸을 끌어내며 소리쳤다. 3년간 남편의 불을 일구기 위해 노예처럼 일했지만 이제 나는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버려졌다. 내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내 바로 앞에 멈춰섰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자 아내 남자가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 떠올라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태울 듯했다. 2층짜리 호화주택 앞 아스팔트 도로는 뜨거운 증기를 내뿜으며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날의 무더위도 서연의 가슴을 태우는 불길만큼 뜨겁지는 않았다. 여기서 발대. 당장 꺼져 나가서 거렁뱅이나 되라고.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날 정오 고급 주택 단지의 정적을 깨뜨렸다. 주름졌지만 힘있는 그 노부인의 손이 서연이 입고 있던 낡은 옷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인정사정 없이 현관문에서부터 잔디마당을 지나 높이 솟은 철제 대문 앞까지 서연을 끌고 갔다. 서연은 비틀거렸다. 맨발로 대문 밖에 날카로운 자갈을 밟자 고통의 찬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먼지 쌓인 보도블록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오른손으로는 작은 흰색 비닐봉지를 필사적으로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갈아입을 옷 한 벌, 졸업장, 그리고 5만 원이 든 얇은 지갑. 강제로 쫓겨나기 전에 간신히 챙긴 것들이었다.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 저를 내쫓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이미 말라버린 눈물에 막혀 갈라졌다. 뭘 잘못했냐고? 최 여사는 땅에 침을 뱉으며 증오에 찬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봤다. 너는 기생충이야, 기생충. 내 아들과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으면서 손주 하나 못 낳았잖아. 네가 하는 일이라곤 밥이나 축내고 집안 분위기나 망치는 것뿐이야. 알겠어? 서연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그녀는 집 테라스 쪽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차양 아래 그녀의 남편 민준이 서 있었다. 평생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했던 그 남자는 이제 팔짱을 낀 채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몸에 꽉 끼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교태를 부리며 달라붙어 있었다. 민준 씨,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당신 회사를 위해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쫓겨나게 둘 건가요? 서연은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운 대기를 가르며 심하게 떨렸다.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여유롭게 대문으로 다가왔다. 돕기는커녕 민준은 혐오스러운 눈빛을 던졌다. 네가 한 모든 일. 그게 뭔데? 민준이 비웃었다. 너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던 아내일 뿐이야. 프로젝트 따내려고 발버둥치고 클라이언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건 나야, 서연아. 넌 그냥 타이핑 몇 자 도와준 것 가지고 영웅 행세하지 마. 이제 그만 가. 네가 있으면 이 집만 더러워져. 유나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훨씬 더 있어. 유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들었어요, 언니. 이제 당신 남편은 당신 같은 거지. 필요 없대. 그냥 빨리 꺼져주는 게 어때요? 이웃들 보기 창피하게. 서연의 가슴이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답답했다.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세상이 순식간에 빼앗겼다. 3년 동안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취급당하며 남편의 이름으로 발표될 건축 설계를 위해 매일 밤을 새워야 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대가란 말인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
최 여사는 철제 대문을 쾅 닫고는 안에서 잠가버렸다. 다시 이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마. 차라리 나가 죽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분노와 고통, 그리고 절망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스팔트의 열기가 맨발을 태우기 시작했고 태양은 등을 구웠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몇몇 사람들은 멀리서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감히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막 몸을 일으켜 더러워진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할 때 부드러운 타이어 마찰음이 혼란스러운 그녀의 생각을 갈랐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민준 따위는 감히 살 수도 없는 유럽산 자동차가 그녀 바로 앞에 멈췄다.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다. 바깥 공기와는 대조적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흘러나왔다. 뒷좌석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단호한 얼굴, 다부진 턱선, 그리고 알 수 없는 날카로움으로 서연을 응시하는 눈. 남자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다. 당신이 고서연 씨,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비닐봉지를 가슴에 품은 채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세요? 남자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경멸적이지 않았다. 나는 당신의 그 루저 남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훌륭한 디자인들 뒤에 숨은 천재적인 두뇌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세요.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기에는 햇볕이 너무 뜨겁군요. 서연은 망설이며 집 쪽을 흘끗 보았다. 민준과 최 여사 그리고 유나는 대문 뒤에서 얼어붙은 채 그들 집 앞에 멈춰선 고급 차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다. 자동차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저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더위에 말라 죽을 겁니까? 남자는 턱으로 집을 가리켰다. 아니면 나와 함께 가서 당신 것이 마땅한 것을 되찾겠습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서연은 차 안으로 발을 들였다. 문이 굳게 닫히며 대문 뒤에서 최 여사가 다시 내지르는 희미한 욕설을 차단했다. 길거리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차 안의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남성적인 향수와 고급 가죽 시트의 향이 서연의 후각을 자극했다. 땀으로 흠뻑 젖었던 몸이 에어컨 바람에 이제는 살짝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자신의 누추한 옷차림이 분명 수천만 원은 좋게 할 이 차의 시트를 더럽히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이거 쓰세요. 남자가 차가운 생수 한 병과 아직 깔끔하게 접힌 새 손수건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바싹 마른 목구멍으로 시원함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차는 민준의 동네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태블릿으로 서류를 읽고 있었고 매우 침착해 보였다. 다시 한번 여쭙지만 누구시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태블릿 화면을 끄고 고개를 돌렸다. 내 이름은 강태욱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건축 그룹을 이끌고 있죠. 서연의 눈이 커졌다. 강태욱. 이 업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수조 원대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을 항상 따내는 거대 기업의 대표였다. 민준의 작은 회사를 위해 디자인할 때마다 서연이 항상 벤치마킹하던 바로 그 회사였다. 지난주 강태욱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계산적이었다. 당신의 전남편 회사. 방금 그 사건을 보니 이제 전남편이겠군요. 그 회사가 발리에 짓는 저희의 초대형 럭셔리 리조트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디자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훌륭하고 생명력이 있으며 매우 정밀한 디테일과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서연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 리조트를 설계하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뜬 눈으로 이달을 꼬박 보냈다. 이사회와 저는 그와 엄청난 가치의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욱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때 민준 씨를 시험해봤죠. 기본적인 기술적 사항들을 물었습니다. 자재 효율성, 메인 로비 구조의 하중 계산, 그리고 지붕 곡선의 철학에 대해서요. 강태욱은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당신 남편은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죽어라 외운 듯한 평범한 주장으로 대답했죠. 그 안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디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울렁였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민준이 모든 것을 훔쳐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다. 그래서 제 IT팀에게 그가 제출한 디지털 파일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태욱이 몸을 살짝 기울였다. 당신 남편은 너무 멍청해서 모든 파일 속성, 저작자 정보, 그리고 가장 깊숙한 메타데이터에 미처 지우지 못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고서연. 서연이 자신의 부주의함이 이제는 구원자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확합니다. 강태워의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제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던 민준의 건축사무소가 지난 3년간 갑자기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들의 결혼 날짜와 일치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리석은 우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움켜쥐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노력을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방어벽이 다시 무너졌다. 눈물이 다시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늘 당신을 찾아온 건 일자리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대문 앞에서 저질 드라마를 관람하게 됐군요. 강태욱이 등을 기대며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당신의 가정사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의 재능뿐입니다. 제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합니다. 업계 표준의 3배에 달하는 연봉, 아파트 제공, 그리고 신변 보장을 약속하죠.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 제안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의 신기루처럼 들렸다. 왜 저 같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저는 진정한 작품을 존중하고 주변의 멍청이들이 그 가치를 몰라준다는 이유만으로 금이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을 가장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강태욱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서연 씨. 저 앞 정류장에 내려서 피해자로서 당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울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가서 당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당신의 진짜 작품으로 전 남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서연은 강태욱의 날카로운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오직 논리적인 사업 제안과 그녀의 능력에 대한 인정만이 있었다. 서연의 삶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것이었다. 서연은 강태욱의 손수건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감은 서서히 타오르는 결심으로 바뀌었다. 따라가겠습니다, 강 대표님. 창밖으로 서울의 빽빽한 도시 풍경이 어두운 선팅 필름을 스쳐 지나갔다. 교통체증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서연의 마음은 무심코 지옥 같았던 그 호화주택에서의 암울했던 시간으로 되돌아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순간 민준의 작업실에서 나던 남은 커피 냄새와 먼지 냄새가 다시 느껴지는 듯했다. 눈이 아플 정도로 깜빡이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척추가 부러질 것 같았던 기나긴 밤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새벽이시 민준은 안락한 침실에서 시끄럽게 코를 골고 있었다. 반면 서연은 클라이언트의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공간 설계도를 수정해야만 했다. 매일 아침
눈을 붙이기도 전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최 여사가 식당에서 소리치곤 했다. 서연아, 여기가 호텔인 줄 알아? 벌써 몇 시인데 아직 밥도 안 했어. 내 남편 출근하기 전에 뭐 먹고 갈 건데? 서연은 곧장 내려가서 요리를 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엄청나게 넓은 바닥을 닦아야 했다. 프로젝트 대금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고 했을 때 민주는 항상 1000가지 이유를 댔다. 나중에 하자. 서연아. 지금 회사는 자금이 더 필요해. 당신은 착한 아내잖아. 남편이랑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다 복 짓는 거라고 생각해. 민주는 늘 그런 말을 하며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조종적인 미소는 예전에 항상 서연의 마음을 녹이는데 성공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녀의 어리석음이 역겨울 정도였다. 서연은 자신의 설계가 담긴 모든 USB를 넘겨주었고 민준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발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서연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민준과 최 여사의 친구들 눈에는 그저 가정주부로 남으며 항상 뒤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아이 문제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성녀라는 비난은 매일 아침 식사 메뉴가 되었다. 정점은 6개월 전이었다. 그날 밤 노트북 충전기를 찾으러 방에 들어갔다가 협탁 위에 놓인 민준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발견했던 것을 기억한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내역이 있었다. 처음에는 결혼기념일 깜짝 선물인 줄 알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결코 그녀에게 오지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그 목걸이가 유나의 목에 예쁘게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의 대학 후배였던 그녀는 사업상의 이유라는 핑계로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준에게 따져 물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민준은 오히려 크게 화를 냈다. 그는 테이블을 뒤엎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서연이 맹목적으로 질투하고 은혜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까불지 마. 그 목걸이 산 돈은 내 돈이야. 여기저기 로비에서 내가 번 돈이라고. 넌 집에서 타이핑이나 했잖아. 바깥 세상 사업 압박에 대해 네가 뭘 알아? 그날 밤 민준이 소리쳤다. 그 이후로 서연은 저항을 멈췄다. 그녀는 마음을 닫았다. 그녀는 로봇처럼 계속 일하며 민준의 회사를 위한 디자인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다. 건축이 그녀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도피처였던 그 작품이 결국 강태욱이라는 사람의 주목을 끌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차가 속도를 줄이고 수도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고급 아파트 로비 구역으로 들어서자 서연의 상념이 깨졌다. 다 왔습니다. 강태욱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 세계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세상으로. 고속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그들을 40층으로 데려다 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우아한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다. 강태욱이 앞장서 걸었고 서연은 아직 조금은 어색한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강태욱은 짙은 마호가니 세계 이중문 앞에 멈춰서서 출입 카드를 대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강태욱이 말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고 순간 숨을 멈췄다. 그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탁 트인 파노라마 전경을 자랑하는 펜트하우스였다. 모노크롬 색조가 가미된 미니멀리스트 현대 가구들이 최 여사의 집만큼이나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회사가 임원진에게 제공하는 곳입니다. 수석 디자이너 자리가 비어 있었으니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하는 동안 이곳은 당신 것입니다. 강태욱이 깨끗한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으로 걸어가 크리스탈 잔 2개의 물을 따르며 설명했다. 서연은 너무나 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 위에 낡은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그런 초라한 물건이 그곳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저 아래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들어 올려지는 것 같았다. 강 대표님, 서연이 돌아섰다. 정말이신가요? 저는 저 비닐봉지 안에 든 것 외에는 변변한 갈아입을 옷도 없습니다. 인쇄된 포트폴리오도 가져오지 않았고요. 저는 마치 궁전에 들어온 거지 같아요. 강태욱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네고는 근처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든 가죽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옷은 사면 되고 외모는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 공간과 건축 구조를 보는 당신의 시각은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강태욱이 그녀를 차분하게 응시했다. 저는 당신의 작품을 봤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놀라운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잘못된 생태계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강태욱이 서류철을 가리켰다. 당신의 독점 고용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연봉, 수당, 보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서연은 강태욱이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저는 당신의 디자인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당신의 작품들이 당신의 전 남편이 쌓아올린 가짜 왕국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들을 노리고 있는지 알고 있고 우리 회사가 그 모든 것을 따내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서연은 강태욱의 의도를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강태욱은 그녀에게 무대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서연이 반박할 수 없는 성공을 통해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복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숫자를 길게 읽어볼 필요도 없었다. 어떤 숫자든 그녀가 그동안 받아온 영원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값비싼 펜을 집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강 대표님.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인지 위에 자신의 서명을 새겼다. 그녀의 선전포고가 된 서명이었다. 좋습니다. 인사팀에서 내일 아침에 처리할 겁니다. 모레부터 사무실로 출근하세요. 강태욱이 서류철을 집어들고 엷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제 씻고 쉬세요. 오늘 급한 필요를 위해 계약 보너스 선지급금이 저 봉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태욱이 펜트하우스를 나가자 서연은 편안한 정적 속에 홀로 남았다. 서연은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천천히 예전 집의 침실만 한 크기의 주 욕실로 향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대리석으로 된 커다란 욕조가 있었다. 그녀는 샤워기를 틀어 아직 몸에 달라붙어 있는 누추한 옷 위로 따뜻한 물이 쏟아지게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통곡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최 여사의 모욕, 민준의 배신, 그리고 그녀의 절망감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녀는 물이 피부에 달라붙은 모든 굴욕의 잔재를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오늘 약하고 항상 굴복하던 서연은 죽었다. 서울의 아침은 황금빛 주황색으로 물들며 시작되었다. 서연은 차가운 비단 시트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에서 깨어났다. 몸이 가벼웠다. 마치 그동안 혈관을 갉아먹던 독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어젯밤 강태욱이 남겨둔 갈색 봉투를 집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서연은 그 내용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이름이 인쇄된 특별 직불 카드 한 장, 핀 번호와 초기 잔액이 적힌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는데 0의 개수를 2번이나 세어야 할 정도였다. 계약 보너스로 수억 원의 선지급금.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의 땀의 결실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오전 10시 서연은 로비로 내려가
접수원에게 서울 중심부의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센터 중 한 곳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오늘의 일정은 단 하나, 자신에게서 가사 도우미의 흔적을 남김없이 지우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최고급 미용실이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용실 접수원이 상냥하게 인사했다. 비록 그녀의 눈은 서연에 헐렁하고 값싸 보이는 옷을 힐끗 쳐다봤지만 머리 전체 관리, 클리닉 커트, 그리고 염색 부탁해요. 최대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하게 해주세요. 서연이 자신이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얼굴 관리와 전신 스파도요. 이후 4시간 동안 서연은 여왕처럼 대접받았다. 예전에 항상 아무렇게나 묶고 다니던 푸석푸석한 긴 머리는 이제 어깨 길이의 레이어드 컷으로 잘려 단호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색깔은 짙은 마호가니 브라운으로 바뀌어 그녀의 얼굴을 완벽하게 감쌌다. 잠 부족과 스트레스로 칙칙했던 피부는 스크럽으로 깨끗하고 빛나게 되었다. 밝은 조명으로 둘러싸인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을 때 서연은 숨을 참으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 눈빛은 날카롭고 턱은 자랑스럽게 들려 있었다. 이 사람은 억압받던 며느리 서연이 아니라 수석 디자이너 고서연이었다. 미용실을 나온 후 서연은 유명 디자이너 부티크가 늘어선 곳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는 촌스럽고 섹시해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쓰던 유나의 옷차림을 똑똑히 기억했다. 서연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녀는 우아함을 추구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재단의 블레이저 몇 벌,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하늘하늘한 소재의 한로트 팬츠, 실크 셔츠 몇 벌, 그리고 단순한 재단이지만 소재에서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우아한 드레스들을 싹쓸이했다. 물론 유명 브랜드의 편안한 하이힐 몇 켤레도 잊지 않았다. 노트북과 디자인 서류를 넣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가죽 토트백과 독립적인 여성의 아우라를 풍기는 머스크와 제스민이 섞인 향수와 스킨케어 세트도 구입했다. 오후에 쇼핑몰을 나와 자동 유리문을 나설 때 2명의 직원이 그녀의 쇼핑백을 VIP 택시로 옮겨주고 있었다. 그녀는 흐려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제부터 꺼두었던 싸구려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을 켜자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민준, 어제 오후 3시 30분. 어디야? 문제 일으키지 마. 빨리 집에 와서 어머니께 사과드려. 민준, 어제 오후 7시. 서연아, 애처럼 굴지 마. 당장 돌아와. 내일 아침 일찍 박 부장님 클라이언트 디자인 수정해야 한단 말이야. 민준, 오늘 오전. 고서연, 너 진짜 미쳤어? 전화 받아. 클라이언트가 지분 구조 디테일 물어보는데 화났어. 난 계산법 모른다고. 당장 집으로 와. 서연은 그 메시지들을 아주 엷은 비웃음을 지으며 읽었다. 민준의 위협을 읽을 때마다 엄습하던 두려움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훔친 디자인을 클라이언트 앞에서 설명하지 못해 쩔쩔매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민준을 상상하니 통쾌함이 밀려왔다. 한마디 답장도 없이 서연은 민준과 최 여사의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처를 삭제했다. 그리고는 쇼핑몰 출구 근처의 기부함에 그 싸구려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내일 최신 스마트폰을 살 작정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내일부터 그녀가 강태욱의 회사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민준과 그의 가족은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민준의 파멸은 눈앞에 있었고 서연이 그 주된 집행자가 될 것이었다. 옥수수 알만한 식은땀이 민준의 관자놀이에서 줄줄 흘러내렸다. 아침에 깔끔하게 다렸던 값비싼 셔츠가 이제는 등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중앙 냉방이 되는 회의실이 갑자기 찜통처럼 느껴졌다. 타원형 유리 테이블 건너편에는 철혈의 손으로 유명한 부동산 재벌인 구 회장이 앉아 있었다.
구 회장은 테이블 위에 청사진을 깊게 주름진 이마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금장 펜으로 종이를 두드리며 일정한 리듬의 소리를 냈는데 민준의 귀에는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박 사장. 구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깼다. 나는 자네 건축사무소의 이전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했네. 발리의 그 리조트 디자인은 훌륭했지. 하지만 이건 구 회장이 민준이 내민 3층짜리 쇼핑몰 설계도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뭔가? 이건 쓰레기야. 민준은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저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미학적으로는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따랐습니다만 미학 같은 소리하고 있네. 구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위에 커피잔이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이 스카이라이트 지붕의 하중 계산을 보게 주지지 기둥을 주 에스컬레이터를 방해할 사각지대에 놓았어. 억지로 지으면 이 건물은 5년도 안 돼서 무너질 수 있고 공기순환은 또 어떤가. 내 쇼핑몰 방문객들이 산소가 필요 없는 땅강아지인 줄 아나. 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서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눈은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숫자와 선들을 읽으려고 미친 듯이 움직였다. 예전에는 기술적인 질문이 나오면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연을 힐끗 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받아 어떤 클라이언트든 단번에 잠재웠다. 하지만 지금 그 구석의 의자는 비어 있었다.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장님. 저와 저희 팀이 전면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은 없어. 구 회장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는 일어서서 분노의 찬 동작으로 재킷 단추를 잠갔다. 우리 계약은 파기야. 선수금 한 푼 받을 생각도 마. 자네들은 내 시간만 낭비했어. 다시는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자네 회사를 추천하는 일은 없을 걸세. 그 단호한 노인은 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거칠게 얼굴을 문질렀다. 회의실은 이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서연의 이름을 찾을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첫 번째 통화는 수신이 거절되었다. 두 번째 통화, 없는 번호였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과는 같았다. 서연이 모든 접근을 차단한 것이었다. 젠장. 제기랄. 민주는 좌절감에 소리치며 테이블 위의 모든 서류와 미니어처 모형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아크릴이 깨지는 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려 퍼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항상 부정해왔던 쓰라린 현실에 직면했다. 그는 전처의 두뇌와 노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였다. 그리고 이제 서연 없이는 그 껍데기는 금이 가고 산산조각나기 시작했다. 민준이 사무실에서 파멸을 맞이하고 있는 동안 그의 호화로운 저택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게 긴장감이 흘렀다. 복잡한 조각으로 장식된 고풍스러운 거실에는 최 여사가 잡지로 얼굴을 부채질하며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에어컨이 최대로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앞에는 화려한 옷차림과 눈부신 금 장신구를 한 중년 여성 3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최 여사의 다이아몬드 계모임 멤버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최 여사님? 높이 튼 상투머리를 한 박 여사가 최 여사를 얕보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벌써 20일이 지났잖아요. 이번 달 개 타는 건 김 여사님 차례인데 최 여사님 돈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2천만 원이 우리한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최 여사는 짙은 화장 뒤로 당혹감을 감추려 애쓰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 박 여사님, 김 여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우리 아들 민준이가 지금 수조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 입찰 중이라서요. 그래서 현금이 다 초기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는 꼭 송금할게요.
우리 예쁜 커피 한 잔 할 수 있게 이자까지 쳐서요. 아, 그래요? 김 여사가 비꼬듯 다리를 꼬며 말했다. 어제 이 집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대낮에 대문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있다면서요. 혹시 아들 사업이 아내한테 못되게 굴어서 막힌 거 아니에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비밀이 이미 고급 주택 단지에 널리 퍼진 모양이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성녀는 쫓겨나도 싸요.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기생충일 뿐이었다고요. 두고 보세요. 곧 민준이가 훨씬 더 격조 있는 새 며느리를 데려올 테니까. 새 여자는 서로 경멸적인 시선을 교환하고는 내온 차에 손도 대지 않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내일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최 여사의 이름을 계에서 빼고 단체 카톡방에서 망신을 줄 것이라는 위협을 남기고 그들이 떠난 후 최 여사는 잡지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괘씸한 것들, 감히 우리 가족을 얕봐.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다. 유나가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뚱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는 최 여사 앞 테이블 위로 신용카드 한 장을 던졌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단골 부티크에서 가방 좀 보려는데 카드가 정지됐대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퍼스널 쇼퍼한테 전화까지 왔다니까요. 유나가 어리광을 부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아이고, 유나야, 너 또 가방 샀니? 어제 신발 산 거 아니었어? 최 여사가 꾸짖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아마 한도가 다 찼나 보지. 민준이 오면 걔가 처리할 거야.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이 구겨진 옷차림처럼 헝클어진 얼굴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남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짙은 적대감을 뿜어냈다.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조용히 해.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며 유나의 투덜거림을 순식간에 끊어버렸다. 최 여사와 유나는 깜짝 놀랐다. 민주는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와 내연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 주요 프로젝트가 취소됐어요. 디자인이 완전히 거절당해서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파기했다고요. 회사는 지금 채무 불이행으로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생겼어요. 민준이 거칠게 얼굴을 문지르며 거의 자기 머리를 쥐어뜯을 뻔했다. 뭐라고, 아들아? 최 여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거만한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보통은 항상 큰 프로젝트들 잘 따냈잖아. 보통은 서연이가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요, 어머니. 민준이 좌절감에 문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제 그 여자를 아주 똑똑하게 쫓아내셨죠. 이제 누가 디자인을 할 건데요? 어머니? 아니면 이 쓸모없는 여자. 민준이 유나의 얼굴을 날카롭게 가리키자 그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왜 나한테 그래요, 오빠? 오빠가 그 촌스러운 아내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유나가 억울하다는 듯 맞받아쳤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여자 없이는 회사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알고 보니 모든 클라이언트 접근 권한, 모든 기술적 계산이 그 여자 머릿속에 있었어. 이제 내 회사는 벼랑 끝에 몰렸고, 우리 통장은 거의 비었고, 청구서는 쌓여만 가. 통장이 비었다는 말에 최 여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소파 위로 쓰러졌다.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개모임, 그리고 그녀의 높은 사회적 지위의 환상이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어제 서연을 쫓아내며 자축했던 오만함이 오늘 그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민준의 가족을 불태우고 있는 지옥과는 정반대로 강남의 미래적인 디자인의 마천루에서는 승리의 기운이 조성되고 있었다. 강태욱 소유의 회사 45층, 이사실 회의실은 12명의 고위 임원, 수석 건축가,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중앙에 단단한 오크나무로 된 긴 테이블은 거대한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모든 시선이 쏠렸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던 초라한 옷차림의 여자는 없었다.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는 이 여성은 반박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냈다. 그녀는 매우 정밀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비대칭 블레이저, 스트레이트 핏의 슬랙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자신감 넘치는 리드미컬한 소리를 내는 검은색 스틸레토 힐을 신고 있었다. 마호가니 브라운 생머리는 우아하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미소는 상냥하고 전문적이었다. 테이블 끝 주석에 앉아있던 강태욱이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사업적 직감은 결코 틀린 적이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임원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으며 음향이 좋은 회의실에 완벽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 고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수도의 심장부에 건설할 초대형 프로젝트 에코럭스 몰 레지던스에 재구성된 콘셉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연이 손에 든 태블릿을 터치했다.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며 몇몇 이사들로부터 감탄의 탄성을 자아내는 건축 걸작의 3D 시각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하나의 생태계였다. 서연은 태양광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파사드와 발리의 계단식 논 형태를 모방한 유기적인 곡선 구조를 결합했다. 저의 주요 초점은 단순한 호화로움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서연이 설명을 시작하며 자신감 있게 각 청중의 눈을 맞추며 방을 천천히 돌았다. 저는 기존의 콘크리트 블록 디자인을 없앴습니다. 이 수직 구조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교차 수동 환기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자연 공기 순환은 상업용 에어컨 사용을 연간 최대 40%까지 절약할 것입니다. 주요 구조 하중은 외부 다이아 그리드 강철 프레임을 통해 분산되어 아트리움 내부에 기둥 없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업 공간의 임대 가치를 최고 한도까지 극대화할 것입니다. 비판적이기로 악명 높은 허이사가 손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침투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지 면적이 거의 완전히 상업용 건물로 덮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 질문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슬라이드하여 지하층 다이어그램을 띄웠다. 바로 이 야외 광장 아래에 허이사님, 저는 제로 런오프 모듈식 저류조를 설계했습니다. 캐노피 지붕에서 나오는 모든 빗물은 도시 하수구로 흘러가지 않고 여과되어 통합 재활용 시스템으로 흘러가 주거층 전체의 수직 정원을 관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규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친환경 건축 표준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허이사는 청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요. 구조적 계산과 비전이 매우 성숙합니다. 강태욱을 필두로 박수갈채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지난 3년간 민준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순간을 만끽했다. 그녀의 마음은 감동과 자부심으로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권리인 무대 위에 다시 섰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이 점차 비워지자 강태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회의 테이블 가장자리에 한 손을 기대고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 기대를 뛰어넘었소, 서연 씨. 그리고 그건 아주 드문 일이지. 강태욱이 진심으로 칭찬했다. 그의 묵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들렸다. 서연은 그 시선을 마주했다. 강태욱에게 직접 칭찬을 들으니 가슴에 이상하고 기분 좋은 떨림이 있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대표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그저 들어왔을 뿐입니다. 아니, 강태욱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들어오는 사람이 용기가 없다면 그 문은 아무 의미가 없소. 당신은 훌륭한 전사야. 아, 오늘 오후에 전면 리모델링할 남부 지역에 우리 구 쇼핑몰 현장을 직접 시찰해야 하는데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철거 가능한 공간 배치, 잠재력을 보기 위해 현장에서 당신의 눈이 필요해. 물론입니다, 대표님. 준비하겠습니다. 좋소. 짐 챙기시오. 30분 후에 출발합시다. 강태욱이 말했다. 돌아서 가려던 그는 뒤를 살짝 돌아보았다. 오늘 당신 모습 아주 인상적이요. 서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서둘러 프로페셔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감추었다. 그녀는 오늘 오후의 현장 방문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과거와 재회하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도시의 다른 편, 가장 호화롭지만 조금씩 낡아가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상류층 사교계 인사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 중 한 곳, 최 여사와 유나가 초조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이탈리아 명품 가방 부티크에서 나왔다. 금색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들기는커녕 두 사람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준의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카드가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거절당했다. 한도 초과. 미쳤어. 1,000만 원 긁는데 안 된다니. 유나가 눈에 띄는 플랫폼 힐을 신은 발을 쿵쿵거리며 투덜거렸다. 어머님, 민준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라면서요. 예비 아내 하나 기쁘게 해줄 돈도 갑자기 없어지는 게 말이 돼요? 최 여사가 유나의 팔을 세게 꼬집자 젊은 여자는 아픔에 신음했다. 입 조심해, 유나야. 여긴 공공장소야.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그 서연이라는 애가 갑자기 일내 팽개치고 나가지 않았으면 민준이가 이렇게 쩔쩔매지 않았을 거라고. 어머님이 어제 미친 듯이 개 쫓아냈잖아요. 유나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두 사람은 시원한 쇼핑몰 복도를 계속 걸으며 마치 약탈한 재물을 두고 다투는 두 악당처럼 서로를 탓하며 언쟁을 벌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공사 안전 테이프로 둘러싸인 쇼핑몰의 중앙 아트리움 구역에서 멈췄다. 그 구역의 일부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재측량 단계에 있었다. 아트리움 중앙에는 고급 프로젝트 유니폼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현장 감독, 커다란 종이 두루마리를 든 몇몇 엔지니어들, 그리고 최 여사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시야를 집중하려 했었다. 심장이 잠시 찢는 것 같았다. 최 여사의 등에 부딪힌 유나도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나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전문가들로 보이는 남자들 무리 한가운데 주목을 한 몸에 받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 여성은 우아한 펠로트 팬츠 정장을 입고 검은색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빛나는 갈색 머리를 덮은 흰색 안전모가 잘 어울렸다. 그녀는 주기둥을 가리키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주위의 남자들은 경건하게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긴팔 셔츠 차림의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며칠 전 서연을 고급 차로 데리러 왔던 바로 그 남자였다. 어머님 저거 설마 그 거지 같은 여자 아니죠? 유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눈은 180도 달라진 서연의 모습에서 깜빡이지 않았다. 최 여사는 눈을 비볐다. 그녀는 믿기를 거부했다. 어제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내던졌던 기생충이 오늘 민준의 한 달 차 할부금보다 더 비쌀지도 모르는 옷을 입고 대기업 회장처럼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고급 쇼핑몰 한가운데 서 있을 리가 없었다. 질투, 시기, 그리고 상처 입은 자존심이 최 여사의 가슴에서 폭발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서연이 아들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편협한 생각은 즉시 한 가지 어리석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내 짐작이 맞았어. 최 여사가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뱀 같은 년. 어제는 괴로운 척 울더니 알고 보니 돈 많은 늙은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네. 저 꼴 좀 봐. 사장인 척 하는 거. 분명 저 늙은이가 사준 쇼핑몰에서 첩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겠지. 창피함도 잊은 채 이성을 덮어버린 자존심이 최 여사를 노란색과 검은색의 안전 테이프를 뚫고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정이 격앙된 채 아트리움 중앙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비웃는 표정의 유나가 그 뒤를 따랐다. 어이, 싸구려 같은 년. 최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텅 빈 아트리움에 크게 울려 퍼지며 유리벽에 부딪혔다. 위층 복도에 있던 몇몇 쇼핑객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게 만들었다. 환기 구조에 대해 설명하던 서연은 말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얼굴의 전문적인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비록 그녀의 눈에 전 시어머니와 남편의 내연녀가 성난 황소처럼 자신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서연 옆에 서 있던 강태욱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남자에게서 즉시 지배적이고 위협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엔지니어들과 현장 감독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사실상 막 시작된 쇼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꼴 좋네, 아주. 최 여사가 서연 바로 2미터 앞에 멈춰 섰다. 허리에 손을 얹고 가짜 금반지로 가득한 검지를 서연의 얼굴에 겨누었다. 노부인의 숨결은 분노로 가빴다. 어제는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빌더니 오늘은 떡하니 화장하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 은혜도 모르는 년. 그러니 내 아들이랑 집안일은 돌볼 생각도 안 했지. 알고 보니 밖에서 몸이나 팔고 다녔구나. 최 여사 뒤에 서 있던 유나도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정말 맞아요, 어머님. 딱 봐도 알겠네요. 우아한 척은. 알고 보니 남의 지갑이나 털어서 꾸민 거면서 서연은 차분하게 서 있었다. 자세는 꼿꼿했다.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거나 조금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예전에는 최 여사의 고함에 떨며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이제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무력한 작은 강아지의 짖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최 여사님? 서연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가웠으며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예전에 최 여사가 자신에게 던졌던 것과 같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시어머니의 시선을 되받아쳤다. 최 여사는 서연의 반응에 조금 놀랐다. 그녀는 서연이 공공장소에서 창피를 당해 울거나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대들어. 어이, 너 정신 차려. 넌 그냥 민준이 집에서 쫓겨난 거지일 뿐이야. 서연이 입을 열어 반박하려 하기 전에 강태욱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크고 건장한 몸이 즉시 최 여사가 서연을 보는 시야를 막았다. 아트리움의 분위기는 강태욱의 존재감에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이 공사구역 경계선을 넘도록 허락했어? 강태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든 길을 죽게 만드는 권위의 울림이 있었다. 최 여사는 눈앞의 남자를 보고 살짝 떨며 올려다보았다. 저는 그냥 이분께 알려드리려고요. 이 여자한테 속지 마시라고요. 얘는 제 전 며느리예요. 게으르고 멍청한 여자라고요. 빌부터 사는 것밖에 못해요. 저 좋은 옷은 사실 불륜녀로서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한 것뿐이에요. 강태욱은 최 여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우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구두에 묻은 오물을 보는 듯했다. 그는 경멸이 담긴 마른 웃음을 짧게 터뜨렸다. 멍청하고 빌부터 사는 여자라고 하셨소? 강태욱이 천천히 고개를 젓고는 근처에 서 있던 비서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돌렸다. 김 비서, 이분께 이 쇼핑몰을 리모델링할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려드리게. 김 비서라는 이름의 깔끔한 옷차림의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 회사는 강태욱 대표님 소유입니다. 여사님. 대표님은 이 나라 최대 부동산 개발 그룹의 CEO이십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방금 모욕하신 저분은 고서연 수석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수조원대 초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시는 분이시죠. 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의 입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예전에 거만하게 굴던 유나는 이제 움츠러들어 최 여사 뒤에 숨었다. 수석, 디자이너, 최 여사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마치 그 말이 그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강태욱이 다시 대화를 주도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 톤이 수술용 칼처럼 날카로웠다. 네. 서연 씨는 당신의 그 한심한 아들이 주장하는 모든 가짜 성공 뒤에 숨은 천재적인 두뇌입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것이, 여사님, 오늘 제 회사는 방금 민준 씨 소유의 사무소와의 협력 계약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왜냐고요? 서연 씨 없이는 당신 아들은 심지어 기초 말뚝과 빨랫줄 기둥의 차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강태욱의 말은 어젯밤 민준의 좌절 섞인 외침과 똑같았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 강태욱은 그 가족의 허상을 벗겨내는 것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고 최 여사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듣자 하니 당신 아들은 지금 디자인을 발표하지 못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쫓기고 있다던데 당신들 신용카드도 은행에서 정지되었다고 들었소. 참 아이러니하군. 강태욱이 비웃으며 이제는 공포로 눈물이 글썽이는 최 여사의 눈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지난 3년간 당신 가족을 먹여 살린 유일한 사람을 쫓아냈소. 당신들은 기생충을 쫓아낸 것이 아니야. 쓰레기 더미를 지키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린 거지. 강태욱이 유나 쪽을 힐끗 보자 젊은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보안팀. 강태욱이 우렁찬 목소리로 불렀다. 검은 제복을 입은 2명의 보안 요원이 달려왔다. 이 관계없는 2사람을 내 프로젝트 구역 밖으로 내보내시오. 거부하면 도로까지 끌고 가시오. 강태욱이 무자비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대표님, 저는 최 여사가 변명하려 애썼다. 그녀의 몸은 이제 눈앞에 닥친 파멸을 깨닫고 심하게 떨렸다. 가시죠, 여사님. 보안 요원이 최 여사와 유나의 팔을 단호하게 잡으며 말했다. 평소에는 소리치고 저항하던 최 여사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다. 그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군중과 프로젝트 작업자들 사이를 지나 끌려나갔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 쇼핑몰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반면 유나는 대중의 구경거리가 된 것이 부끄러워 가방으로 얼굴을 계속 가리며 울었다. 서연은 제자리에 서서 그녀의 인생에서 2 기생충 같은 존재가 눈앞에서 치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차가운 만족감만이 있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졌다. 강태욱이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이 다시 부드러워졌다. 괜찮소? 서연은 긴 숨을 내쉬고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영혼의 자유를 발산하는 미소였다. 제 평생 이렇게 기분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강 대표님. 이제 이 아트리움 기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죠. 서연의 복수는 이제 막 시동을 걸었고 그녀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곧 법정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일격으로 민준을 덮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강태욱 그룹 소유의 기업 법무 법인 회의실의 공기는 매우 차갑고 살균된 듯했다. 검은 대리석 테이블 주위에는 진지한 얼굴의 3명의 선임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흩어져 있었다. 테이블 끝에는 서연이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자신의 예전 디자인 파일들의 코드와 속성 세부 정보가 표시된 프로젝터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디지털 흔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 실장님. 강태욱이 직접 지명한 수석 변호사인 안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다. 저희 IT 포렌식 팀이
민준 씨 회사구 서버의 모든 백업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의 건축사무소가 주장한 120개의 프로젝트 중 115개가 고 실장님의 개인 노트북 IP 주소를 가리키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새벽 시간을 넘어서 생성된 기록까지 완벽하게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좁은 민준의 작업실에서 졸음과 허리 통증을 참아야 했던 쓰라린 기억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강한 충동만이 남아 있었다. 이 증거만으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변호사님?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의 눈은 단호함을 띠고 있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안 변호사가 포식자가 먹이를 덮치기 직전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한 200억 원 상당의 물질적 손해배상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기업 사기 형사 조항으로도 그를 처삼을 겁니다. 민준 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공 및 민간 입찰을 따냈습니다. 이는 창작 산업계에서 중대한 범죄입니다. 방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있던 강태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바로 소환장을 보내세요. 반드시 그의 사무실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집 주소로 보내도록 하세요. 그 늙은 여인이 자기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불러온 파멸을 직접 보게 해야 합니다. 3시간 후 법원 등기 우편 오토바이 한 대가 굳게 닫힌 최 여사의 집 철제 대문 앞에 멈춰섰다. 밖의 날씨는 서연이 쫓겨나던 날과 똑같이 매우 뜨거웠다. 에어컨이 고장나고 수리기사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오기를 거부해서 짜증이 나 있던 최 여사가 투덜거리며 대문을 열었다. 그녀는 법원 제복을 입은 남자가 공식인장이 찍힌 두꺼운 갈색 봉투를 내미는 것을 보고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이건 또 뭐야, 고지서? 우리 아들은 사장이야. 아무리 작은 고지서라도 다 낸다고. 아무데나 이런 편지 보내지 마. 최 여사가 봉투를 낚아채며 투덜거렸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거칠게 수령증에 서명했다. 재판 출석 요구서입니다, 여사님. 직접 읽어보시죠. 배달원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떠났다. 최 여사는 거친 코웃음을 쳤다. 테라스로 돌아가면서 봉투 모서리를 찢고 내용물을 꺼냈다. 이미 침침해진 눈을 가늘게 뜨고 지방법원 상징이 찍힌 문장들을 읽었다. 갑자기 노부인의 숨이 비었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에 맞은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편지에 적힌 단어들이 하나하나 튀어나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원고, 고서연, 피고, 박민준, 손해배상 청구액, 200억 원 및 자산 압류. 종이장이 최 여사의 손에서 빠져나가 테라스 바닥으로 흩날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뜨거운 화강암 바닥 위로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200억. 그녀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히스테리적인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와 주택 단지의 정적을 갈랐다. 민준아, 민준아, 당장 와. 우리 저 미친년 때문에 거덜나게 생겼어. 200억 원 소송 소식은 마른 풀에 불이 붙는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24시간도 채 안 되어 민준의 회사와 협력하던 업체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클라이언트들은 선금을 회수했다. 회사 계좌는 법적 조치를 대비하여 은행에 의해 동결되었다.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항상 값비싼 정장과 명품 시계로 멋을 내던 그 남자는 이제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눈밑은 검게 변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숨에서는 싸구려 술 냄새가 풍겼다.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장 사본에 첨부된 증거들은 너무나 상세하고 너무나 명백했다. 유일한 탈출구는 한때 그를 그토록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강태욱의 회사 건물 로비로 난입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지만 서연의 이름을 외치며 발버둥 치다가 지나가는 엘리트 직원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서연아, 제발, 서연아, 잠깐만 만나게 해줘. 민준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두 명의 보안 요원이 그의 팔을 제압하자 목에 핏대가 섰다.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연이 걸어 나왔다. 로비의 소란을 보고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오늘의 그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짙은 와인색 정장을 입고 권위 있는 아우라가 강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왕처럼 존경하고 섬겼던 그 남자는 이제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다.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거지처럼 로비 바닥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서연은 손을 들어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를 놓아주세요. 말하게 두세요. 딱 2분만 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소나귀가 풀리자마자 민주는 즉시 앞으로 기어갔다. 수십 쌍의 혐오스러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서연의 발 앞에 몸을 던져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모았다. 서연아, 제발, 서연아. 민준이 울었다. 그의 칙칙한 뺨을 눈물이 적셨다. 소송 취하해줘.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나 미칠 것 같아, 서연아. 내 회사는 망했고 클라이언트들은 다 떠났어. 200억을 내야 한다면 어머니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야 해. 그래도 난 여전히 빚더미에 앉을 거야.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피를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시선으로 전 남편의 정수리를 응시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민준 씨? 서연이 천천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롭게 베는 듯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손길이 마치 전염병인 양 재빨리 뿌리쳤다. 서연아,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3년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그 모든 걸 잊었어? 민준은 예전의 조종수를 사용하려 애썼다. 예전에 항상 서연을 굴복시키는데 성공했던 애원하는 어조로.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눈이 멀었어. 유나가 먼저 나를 유혹했어. 그녀 때문에 내가 너한테서 멀어진 거야. 약속할게. 서연아, 걔 버릴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 건축 사무소로 돌아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응,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할게. 서연이 웃었다. 아주 조용하고 마르고 조금의 온기도 없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사랑했다고? 서연이 몸을 살짝 기울여 절망으로 가득 찬 민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어떤 사랑이 남편은 코를 골며 자는 동안 아내는 당신, 클라이언트 마감 시간 맞추느라 피를 토할 정도로 지치게 만들죠? 어떤 사랑이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성녀라고 모욕하고 개처럼 집 밖으로 끌어낼 때 가만히 있죠? 민주는 침을 삼켰다. 그의 입술은 대답할 수 없이 떨렸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민준 씨. 당신은 그저 내가 주는 편리함을 사랑했을 뿐이야. 서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모든 음절이 그 남자의 뇌리에 박히도록 했다. 당신은 실수한 게 아니야. 탐욕스러웠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가 당신의 빚을 받아내러 온 거야. 하지만 서연아, 어머니가 불쌍하잖아. 어머니는 늙으셨어. 어머니 집은 압류하지 마. 민준이 절박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타약볕 아래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쫓아냈을 때 그분은 자비를 생각했나요? 서연이 다시 몸을 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 후에도 끄떡없는 바위처럼 다시 굳어졌다. 당신의 이부는 끝났어요. 최고의 변호사를 준비하세요, 민준 씨.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을 때처럼. 서연은 우아하게 돌아섰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며 또렷한 소리를 냈다. 이 사람을 내보내고 이 건물 보안 시스템에서 이 사람 얼굴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세요. 서연이 경비원에게 명령했다. 로비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민주는 절망적인 욕설과 섞인 서연의 이름을 외쳤다. 한편 로비 2층 발코니에서는 강태욱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가 선택한 여자는 결코 틀린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최 여사의 집은 초상집 같았다. 밝게 켜진 샹들리에는 없었고 거실에 희미한 불빛만이 숨막히는 정적을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반쯤 비운 술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켜지지 않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위층 방에는 최 여사가 기진맥진하여 누워 있었다. 혈압이 급격히 치솟아 오늘 오후에 의사를 불러야만 했다. 그 암울함 속에서 손님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유나가 살금살금 나왔다. 그녀는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고 꽉 찬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거실 쪽을 경계하며 민준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다. 유나에게 민준은 현금 자동 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기계가 고장나고 현금 대신 청구서를 뱉어낼 때 그녀가 머물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수십억 원의 소송에 대해 들었다. 이 집에 머무는 것은 가난과 수치심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기생충 같은 본성의 유나는 더 신선한 새로운 숙주를 찾는 것을 택했다. 살금살금 유나는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이 벽에 걸린 가짜 그림 뒤에 작은 금고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유나는 그 남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예비 열쇠를 꺼냈다. 유나의 손이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다. 유나의 눈이 그 내용물을 보고 반짝였다. 5만 원권 지폐 몇 묶음이 있었다. 총액은 아마 5천만 원 정도.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민준이 인출한 마지막 회사 운영 자금이었다. 그 외에도 민준 소유의 진짜 롤렉스 시계 2개와 물론 최 여사의 집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유나는 탐욕스러웠지만 멍청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등기부등본은 그대로 두었다. 귀중한 서류를 훔치면 경찰에 쫓길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재빨리 모든 현금과 2개의 명품 시계를 챙겨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다. 이 돈은 그녀가 도시를 떠나 새로운 부자 남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금으로는 충분했다. 유나는 소리 없이 금고를 닫고 그림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후 현관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러나 그녀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쉰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어디가? 이 밤에 큰 가방 들고 유나는 얼어붙었다. 민준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걸음은 약간 비틀거렸지만 눈은 유나가 든 여행 가방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유나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어 순수하고 상처받은 얼굴을 했다. 나 친정집에 가려고. 오빠, 나 여기서 못 견디겠어. 어머님이 하루 종일 나만 탓하셔. 나보고 재수 없다고 하시고.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테이블 위에 병을 내려놓았다. 간다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는 나를 떠나겠다는 거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유나야. 사랑은 밥 먹여주지 않아, 오빠. 유나가 단번에 달콤한 가면을 벗어 던지며 쏘아붙였다.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다 오빠 잘못이야. 왜 그 멋진 디자인들이 다 내 아내의 노고의 산물이라고 한 번도 말 안 했어? 네가 그냥 남의 명성에 기생하는 기생충인 줄 알았다면 너랑 시간 낭비 안 했을 거야. 민준의 눈이 커졌다. 유나의 말은 그의 남은 이성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럼 넌 내 돈만 원했던 거야? 당연하지. 정신 차려, 민준아. 넌 똑똑하지 않아. 그냥 우연히 천재 아내를 뒀을 뿐이야. 이제 그 여자가 정신 차리고 널 망가뜨리고 있잖아.
난 이 침몰하는 배랑 같이 가라앉고 싶지 않아. 잘 있어. 유나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이미 주문해둔 온라인 택시를 향해 달려나갔다. 유나야, 기다려. 그 가방 안에 뭐 들었어, 유나야. 민준이 쫓아가려 했지만 카펫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간신히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을 때 택시는 이미 어둠 속으로 멀리 사라졌다. 갑자기 엄습하는 공포감에 민주는 집으로 다시 달려가 서재로 향했다. 그는 그림을 뜯어내고 강제로 금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마지막 현금과 귀중한 시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히스테리적인 울음소리였다. 아내, 경력, 자존심, 돈, 그리고 내연녀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손가락 관절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대리석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자신의 손으로 만든 어리석음을 통탄했다. 2달이 빠르게 흘러 지방법원 법정은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언론과 국내 건축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남편이 수년간 아내의 저작권을 훔쳐 가짜 비즈니스 왕국을 건설했다는 뉴스는 여러 플랫폼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원고석에는 서연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재단의 검은색 블레이저에 흰색 실크 셔츠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자연스러웠지만 지배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 옆에는 안 변호사가 두꺼운 증거 서류 뭉치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방문객석 맨 앞줄에는 강태욱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먹이를 감시하는 매처럼 위협적인 시선으로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 건너편 피고석의 풍경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민주는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광대뼈는 튀어나왔으며 입고 있는 정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축된 그의 몸을 헐렁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인 뚱뚱하고 안경을 쓴 권 변호사는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사건 번호 2026가 합사 145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행위 소송의 속행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전문가 증인이나 추가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안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포렌식 감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 변호사가 조수에게 법정 중앙에 프로젝터를 켜도록 신호를 보냈다. 흰 스크린에는 이제 나란히 놓인 2개의 문서 비교 화면이 나타났다. 재판장님, 안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왼쪽은 피고가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에서 등록하고 주장한 디자인 문서입니다. 오른쪽은 저희 의뢰인 고서연 씨의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추출한 원시 데이터입니다. 화면은 복잡한 건축 설계도의 여러 층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저희는 편집 기록 또는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구조적 수정, 기둥 추가, 심지어 자재 하중 계산까지 모든 것이 저희 의뢰인의 계정에서 입력되고 처리된 것이 명백히 보입니다. 생성 시간은 항상 피고가 해당 문서를 클라이언트에게 발표하기 전이었으며 평균사 6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밤새 일했고 피고는 아침에 그 결과를 강탈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 권 변호사가 서둘러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과 원고는 당시 부부 관계였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재산과 노동의 결과물은 종종 공동 소유가 됩니다. 제 의뢰인은 아내가 자발적으로 회사 일을 돕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재판장이 대답하기 전에 안 변호사가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아주 흥미로운 가정이군요, 권 변호사님. 하지만 저작권법은 정당한 권리 이전 계약서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상업화된 저작물에 대해 자발적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의 의뢰인은 그것을 이용하여 대중과 투자자를 기만했습니다.
안 변호사가 다시 화면을 가리켰다. 이번에는 소리 없는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몇 년 전 민준의 회사 로비 CCTV 녹화 영상이었다. 민준이 한 고위 관리와 악수하며 권위 있는 건축 상패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피고는 금전적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단 한 줄도 그리지 않은 작품에 대해 개인 명의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사기입니다. 재판장님. 재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발만 내려다보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피고 박민준 씨. 원고가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대해 기술적인 반박이 있습니까?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부인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변호사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감정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어떤 조종으로도 뚫을 수 없는 얼음벽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준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니요, 재판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마이크에 의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방문객석에서 즉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 뒤쪽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민준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적으로 이마를 짚었다. 민준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백기를 들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방이 다시 조용해질 때까지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의 인정과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낭독하기 위해 잠시 협의하겠습니다. 30분간의 휴정 후 3명의 판사가 법정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시계 바늘이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서연은 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이것은 그녀의 고통의 끝이었다. 재판장은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당사자들을 똑바로 쳐다본 후 묵직하고 위험 있는 바리톤 톤으로 판결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유효한 증거, 전문가 증인의 증언, 그리고 피고 자신의 인정을 바탕으로 지방 법원 재판부는 판결합니다. 방 안의 정적은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짙었다. 첫째, 원고의 소송을 전부 인용한다. 서연의 가슴이 따뜻하게 울렁였다. 화산만큼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막 들어 올려졌다. 둘째, 피고는 저작권 침해 및 지식재산권 도용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법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음을 선언한다. 셋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물질적 및 비물질적 손해배상금으로 1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해당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절망의 눈물이 그의 옷깃을 적셨다. 그 숫자는 그가 현재 소유한 모든 자산의 총가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넷째, 재판장이 쉼없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민준의 목을 치는 사형 집행인의 망치 같았다. 만약 피고가 14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은 회사 자산 및 회사 자금 흐름과 연관된 주택을 포함한 피고 소유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기 위해 압류할 것을 명령한다. 땅. 망치가 3번 두드려지며 재판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법정은 즉시 서연에게 공감하는 방문객들의 박수 소리로 터져 나왔다. 뒤이어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다. 민주는 의자에서 쓰러져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변호사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고 완전히 무너진 의뢰인을 무시한 채 떠나버렸다. 방의 다른 쪽에서는 서연이 서 있었다. 매우 우아한 엷은 미소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장식했다.
안 변호사가 자랑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 재판장을 나서려 돌아섰을 때 강태욱이 경계문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기자들을 물리치고 서연을 위한 특별한 길을 열어주었다. 축하하오 서연 씨. 전투에서 이겼어. 강태욱이 감탄과 처음으로 매우 개인적인 부드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말했다. 서연은 강태욱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글썽였다.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대표님. 이건 우리의 승리예요. 제게 당신의 검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휘두르지 않았다면 그 검은 소용없었을 거요. 강태욱이 팔을 내밀었다. 여기서 나갑시다. 사무실에서 큰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아마도 축하 만찬도. 서연은 활짝 웃었다. 지난 몇 년간 가졌던 미소 중 가장 자유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강태욱이 내민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답답한 법정을 나와 오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정문을 향해 법원 복도를 걸어갔다. 그들 뒤에서는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민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매우 합당한 결말이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진 지 14일이 지났다. 민준과 최 여사에게 그 이주는 느리게 울리는 죽음의 종소리 같았다. 그러나 확실했다. 대출을 해주려는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 여사의 계모임 친구들은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고 민준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그가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외면했다. 150억 원은 이미 내연녀에게 계좌를 털린 남자에게는 불가능한 숫자였다. 정확히 15일째 되던 날, 서울 하늘 위로 태양이 매우 뜨겁게 내리쬐었다. 그 열기는 고급 주택단지의 아스팔트를 구워 공중에서 춤추는 얇은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다. 오늘의 날씨는 몇 달 전 서연이 길거리 짐승처럼 쫓겨나던 날의 완벽한 재현이었다. 법원 로고가 박힌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경찰 순찰차 2대의 호위를 받으며 최 여사의 집철제 대문 앞에 정확히 멈춰섰다. 브레이크 소리와 일제히 쾅 닫히는 차문 소리가 단지의 정적을 깼다. 몇몇 가사도우미와 이웃들이 구경하러 집 밖으로 나왔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집행관 한 명이 내렸다. 그는 지방법원의 강제 집행 결정서가 든 빨간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단호한 표정의 몇몇 경찰관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집행관은 집배를 여러 번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함께 온 2명의 단지 경비원에게 철제 절단기를 사용하여 대문 자물쇠를 강제로 열라고 신호를 보냈다.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일행은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집안에서 최 여사는 거실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고풍스러운 도자기를 껴안고 있었다. 노부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공포와 부정으로 가득 차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계단 근처에서 민주는 낡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대리석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현관문이 밖에서 세게 두드려졌다. 실례합니다. 저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왔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이 건물 및 그 안의 모든 내용물에 대한 자산 압류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최 여사는 히스테리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달려가 온몸에 무게를 실어 문고리를 막았다. 안 돼.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어. 이건 내 집이야. 내 남편 땀의 결실이라고. 다들 꺼져. 민준아, 엄마 좀 도와서 문 막아.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떨리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소용없는 후회의 더미에 의해 마비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관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부댔다. 두꺼운 티크나무 문이 강제로 열리면서 최 여사는 뒤로 나가 떨어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집행관이 들어와 손에 든 집행영장을 펼쳤다. 박민준 씨와 최 여사님, 손해배상금 지급 기한이 선회 없이 경과되었음을 감안하여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부동산은 경매를 위해 공식적으로 국가에 압류됩니다. 두 분께는 의류와 같은 개인 물품을 챙길 시간으로 정확히 30분을 드립니다. 모든 가구, 보석, 전자제품은 이 집 밖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강도야, 그 창녀가 보낸 거지, 맞지? 두 명의 여경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최 여사가 발버둥 쳤다. 그녀는 바닥에 침을 뱉고 통곡하며 더러운 말로 욕을 퍼부었다. 이 집은 내 거야. 감히 너희들이 내 궁전에서 나를 쫓아내. 민준아, 멍청아, 뭐라도 해봐. 저항하라고. 집행관이 천천히 일어서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박민준 씨, 저희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민준은 쓸개즙처럼 쓴 침을 삼켰다. 그는 비틀거리며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자주 매던 낡은 배낭을 꺼냈다. 그는 몇 벌의 티셔츠, 속옷, 그리고 신분증을 집어넣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방, 푹신한 침대, 명품 옷장, 비싼 신발 컬렉션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훔친 호화로움의 실오라기 하나에도 권리가 없었다. 민준이 내려왔을 때 그는 어머니가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문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최 여사는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그녀의 손은 집문, 테라스 기둥 또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잡으려고 애썼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소용없어요. 민준이 힘없이 어머니의 팔을 끌며 중얼거렸다. 그는 부엌에서 중간 크기의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와 어머니의 낡은 잠옷 3벌을 그 안에 넣고 떨리는 최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두 사람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대문 밖에 모여든 수십 쌍의 이웃들 눈에 목격되었다. 그 얼굴들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대부분은 그동안 최 여사가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했는지를 기억하며 수군거리며 비웃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섰을 때 경비원들은 즉시 철제 대문을 당겨 민준의 가슴에 울리는 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닫았다. 커다란 쇠사슬과 두꺼운 자물쇠가 즉시 채워졌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빨간색 안내판이 못 박혔다. 이 토지 및 건물은 지방법원 압류 중임. 태양은 머리 바로 위에서 그들의 피부를 무자비하게 태웠다. 최 여사는 뜨거운 보도블록 위에 쓰러져 낡은 잠옷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꼭 껴안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울었다. 민주는 그 옆에 서서 뺨에 흐르는 땀과 눈물을 닦았다. 너무나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예전에 최 여사가 서연에게 외쳤던 욕설이 이제 그들 자신의 얼굴에 되돌아와 박혔다. 이제는 그들이 대문 밖에 계약볕 아래 끓는 아스팔트를 밟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예전에 집이라고 불렀던 곳에서 버려져 있었다. 우주는 끔찍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상황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멈춰 설 고급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치 파도가 해변의 모래 위에 쓴 글씨를 쓸어버리듯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갔다. 그 웅장한 집이 압류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서울은 뒤처진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삶의 속도로 여전히 분주했다. 그날 오후 도시의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하루 종일의 뜨거운 열기 후에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를 가져왔다. 서연은 강태욱 소유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뒷좌석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통합 공공시설 디자인 승인과 관련하여 장관급 인사들과의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서연은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젊은 경영인의 성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옆에 앉은 강태욱은 태블릿으로 몇 가지 보고서를 읽고 있었지만 그의 왼손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손가락을 잡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전한 친밀함의 제스처였다. 고급차는 비좁고 붐비는 재래시장 근처의 도시 외곽 신호등, 지역에서 긴 교통체증을 뚫고 기어가고 있었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차창을 적셨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질퍽한 보도를 바라보았다. 그 풍경은 수도의 혹독한 삶의 초상화였다. 노점상들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뛰어다녔고, 거지들은 길가에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자비를 바라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서연의 눈이 갑자기 습한 육교 아래 한 구석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초라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다. 가슴이 힘들게 오르내렸다. 그녀 앞에는 녹슨 비스킷 깡통이 놓여 있었다. 그 노파 옆에는 헝클어진 장발의 깡마른 남자가 플라스틱 쓰레기 수레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소매가 찢어진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남자가 노파의 입에 더러운 남은 빵 조각을 먹여주기 위해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 막 켜진 가로등 불빛에 남자의 얼굴이 비쳤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건 민준이었다. 그리고 기침을 하던 그 노파는 최 여사였다. 민준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광대뼈는 날카롭게 튀어나왔고 눈은 촉했으며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한때 다이아몬드 계모임과 사회적 지위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 여사는 이제 냄새나는 하수구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생명 없는 육체에 지나지 않았다. 서연의 손가락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낀 강태욱이 고개를 돌려 그녀 옆에 여인이 보는 방향을 따라갔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도 위에 두 비참한 모습을 알아보았다. 강태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서연을 바라보았다. 우리 차는 곧 모퉁이를 돌아 저들을 지나갈 거요, 서연 씨. 내가 창문을 열어서 차 안에 누가 있는지 저들이 보게 하길 원한다면, 또는 마지막 승리의 형태로 저들에게 돈을 던져주길 원한다면 말만 하시오.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겠소. 서연은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최 여사의 고함, 민준의 모욕, 뺨을 맞았던 일, 밤샘 강요, 그리고 그 집에서 참았던 배고픔에 대한 기억들이 모두 다시 스쳐 지나갔다. 순간 차에서 내려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민준과 최 여사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의 파멸을 직접 비웃고 싶은 강한 충동이 가슴속에서 일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민준이 더러운 길거리대로 가득한 손으로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충동은 서서히 사라지고 분노 대신 엄청나게 공허한 안도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민준과 최 여사가 인간 존엄성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무너진 것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 추가적인 행복을 주지는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진정한 승리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고 심지어 그녀의 감정의 일부도 아니었다. 서연은 긴 숨을 내쉬고 부드럽게 미소 지은 다음 창문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차문에 있는 패널 버튼을 눌렀고 검은색 프라이버시 커튼이 천천히 내려와 창문을 덮으며 밖의 풍경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태욱 씨.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물결 없는 호수 표면처럼 차분했다. 제 과거는 이미 묻혔어요. 창문을 여는 것은 쓰레기 냄새만 안으로 들어오게 할 뿐이에요. 그냥 집으로 가요. 피곤해요. 강태욱은 활짝 웃었다. 그의 시선은 무한한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주 품격 있는 선택이요. 기사님, 계속 갑시다. 바로 행사장으로 가주세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는 빗물 고인 웅덩이를 가르며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민준과 최 여사를 뒤로 한 채
그들을 영원히 잊어버릴 도시의 어둠 속으로 잠겼다. 인광보는 서연이 다시 손을 더럽힐 필요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그날 밤 강태욱 그룹 소유의 마천루 최상층 메인홀은 엄청나게 호화로운 축하 장소로 변신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방 전체에 황금빛을 발산했다.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국가 관리, 대사, 부동산 재벌들로 구성된 초대 손님들의 이브닝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오늘 밤은 에코럭셔리 몰 레지던스의 공식 개장 축하의 밤이었다. 서연이 전적으로 설계하고 상상 이상의 품질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완공한 첫 번째 초대형 프로젝트. 서연은 완전히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바닥을 우아하게 쓸고 내려오는 에메랄드 그린색의 두꺼운 실크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등을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꼿꼿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태를 보여주었다. 머리는 몇 가닥을 남겨 아름다운 얼굴을 감싸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틀어 올렸다. 모든 시선이 감탄으로 그녀를 향했다. 몇몇 주요 투자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자기 회사로 옮기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외교적인 미소로만 답했다. 자정이 가까워져 파티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강태욱이 유리 기둥 근처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디자인한 짙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매우 멋있어 보였다. 이 파티는 너무 시끄러워. 강태욱이 서연의 귀에 가까이 속삭이자 그의 숨결에 그녀는 살짝 소름이 돋았다. 저 위에 더 조용한 곳이 있어. 나를 따라오시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욱은 그녀를 이끌고 군중을 지나 나무 패널 문 뒤에 숨겨진 개인 나선형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은 그들을 옥상 야외 공간으로 데려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서울의 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50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반짝이는 별들의 바다처럼 보였다. 아래의 차량 소음은 희미한 벌의 윙윙거림처럼만 들렸다. 분위기는 매우 친밀하고 평화로웠다. 강태욱은 유리 난간, 가장자리로 걸어가 도시의 지평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이 그를 따라가 어깨가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섰다. 알아요, 서연 씨. 강태욱이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깊게 들렸다. 예전에 나는 이 도시의 건물들을 그저 돈을 버는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봤소. 그 예술적 가치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 나에게 부동산은 숫자였소. 강태욱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그를 더 편안해 보이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위험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발견했소. 그리고 당신이 직접 디자인하는 것을 보았을 때 햇빛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바람을 어떻게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신은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었소. 당신은 무생물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지. 강태욱이 위치를 옮겨 이제 완전히 서연을 마주보고 섰다. 서연의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오늘 밤 강태욱의 시선은 달랐다. 더 이상 그를 가로막는 CEO의 전문적인 벽은 없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당신은 내 회사를 단조로움에서 구했소. 강태욱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파멸에서 일어서려는 당신의 용기,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과거를 마주하는 당신의 강인함이 내가 삶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소. 태욱 씨,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목구멍이 갑자기 마르는 것 같았다. 강태욱이 샴페인 잔을 든 서연의 두 손을 잡고 근처 작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차가운 서연의 손가락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는 시적인 말을 잘하는 남자가 아니오. 강태욱이 짧은 숨을 들이쉬고 마비시킬 듯한 강렬함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날 낮에 당신을 내 차에 타라고 했을 때 내 의도는 순전히 비즈니스였소.
나는 귀중한 자산을 되찾고 싶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귀중한 자산은 내가 평생 지키고 싶은 유일한 것이 되었어. 강태욱이 재킷 안주머니를 뒤져 남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열어 반짝이는 빛을 반사하는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다. 서연의 성격처럼 단순하면서도 강했다. 서연은 자유로운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이 뜨거워졌다. 서연 씨, 강태욱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벅차오르는 감정을 참느라 희미하게 떨렸다.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겠소. 내 최고의 건축가로서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여자로서. 망설임도 더 이상 그녀의 발을 묶는 트라우마도 없었다. 서연은 강태욱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집을 발견했다. 자신이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고 조건 없이 사랑받는 곳. 행복의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태욱 씨. 활짝 웃음이 강태욱의 얼굴에 번졌다. 그는 서연의 약지에 반지를 꼭 맞게 끼워주고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증인이 된 서울의 밤하늘 아래 강태욱은 서연의 정수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과거의 모든 고통을 잠그고 열쇠를 멀리 던져버렸다. 옥상에서의 사랑 고백 밤 이후 한 달. 한 가지 큰 발표가 국내 비즈니스 및 건축계를 놀라게 했다. 같은 건물 메인 로비에 수백 명의 기자, 동료,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모였다. 작은 무대 뒤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의 글씨는 더 이상 강태욱 부동산 그룹의 이름을 주로 내세우지 않고 미니멀하고 우아한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다. 서연 건축사무소. 오늘은 강태욱의 거대 부동산 그룹의 주요 자회사이자 독점 파트너로 설립된 서연 소유의 독립건축사무소의 공식 출범일이었다. 이것은 강태욱의 약혼 선물이자 그가 서연을 자신의 그늘 아래 가두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연단에 섰다. 부활과 재탄생을 상징하는 날카로운 재단의 순백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포착했다.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이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하며 위엄이 있었다. 이 사무소의 설립은 저에게 단순한 사업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과 노력으로 태어난 작품이 결국 빛을 향한 자신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증명입니다. 서연은 청중을 바라보며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로 앞줄에 서 있는 강태욱의 모습을 찾았다. 서연은 기자들을 다시 보기 전에 잠시 그에게 미소로 답했다. 우리 중 많은 이들, 특히 저 밖의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목소리가 묵살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작품은 종종 더 큰 힘을 가졌다고 느끼는 이들에 의해 빼앗기고 축소되고 조작됩니다.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메시지가 강하게 스며들도록 정적이 방을 차지하게 했다. 저도 한때 제가 가치 없다고 느꼈던 지점에 있었습니다. 낡은 비닐봉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둡다고 해서 결코 당신의 빛을 어둡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삶의 건축가가 되세요. 튼튼한 기초를 쌓고 유독한 과거의 건물을 허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를 먹먹하게 하는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방 안의 몇몇 여성 동료들은 그토록 개인적이고 힘을 주는 연설에 감동하여 눈물을 닦는 것처럼 보였다. 연설을 마친 후 서연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강태욱이 따뜻한 포옹과 뺨에 짧은 입맞춤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이는 즉시 카메라 렌즈의 표적이 되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공식화했다. 출범 후 며칠 만에 수조 원대의 계약이 서연의 책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해외 클라이언트, 국제 개발업자,
모두가 서연 건축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경쟁했다. 서연은 더 이상 책상 뒤에서만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고 수백 명의 작업자를 이끌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반대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버려진 아내에서 자신의 왕국을 완전히 통제하는 여왕으로 변모했다. 서연이 법정에서 승소한 지 1년이 흘렀고 삶은 완벽한 조화를 찾은 교향곡처럼 흘러갔다. 그날 아침 백사장을 쓸어내리는 파도 소리가 매우 평온하게 들렸다. 발리 남부 해안에 숨겨진 고급 리조트에서 한때 민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고 강태욱과의 첫 만남의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리조트에서 소박하지만 마법 같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천 명의 하객도 언론도 없었다. 오직 강태욱, 서연, 주례, 강태욱 측에 가까운 가족,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만 있었다. 결혼식 제단은 인도양을 마주보는 절벽 끝에 세워졌다. 하얀 난초 화환과 바닷바람에 나부끼는 리넨 천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서연은 제단 앞에 섰다. 이번에는 복잡한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과도한 장식 없이 그녀의 몸매 곡선을 따라 우아하게 떨어지는 단순한 A라인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다. 얼굴은 내면에서 해방된 여성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자연스러운 화장만 했다. 그녀 앞에서는 강태욱이 주위의 세상을 멈추게 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매우 우렁차고 단호하며 확고한 목소리로 한 번의 긴 호흡으로 혼인 서약을 낭독하며 신과 우주 앞에서 그들의 신성한 약속을 공식화했다. 주례가 그들의 결혼을 선언하고 모두가 축하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서연은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강태욱이 엄지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는 매우 오랫동안 부드럽게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오. 오직 행복뿐. 서연 씨,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오. 고마워요, 태욱 씨. 서연이 남편을 꼭 껴안고 항상 안정감을 주던 남성적인 향기를 들이마시며 속삭였다. 그날 밤 오붓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맨발로 차가운 해변 모래를 따라 혼자 걸었다. 강태욱은 위층 파빌리온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흰 드레스가 파도 거품에 부드럽게 스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미로운 자연의 교향곡을 들었다. 마음속으로 서연은 기억의 테이프를 되감았다. 그녀는 그 뜨거웠던 날을 다시 떠올렸다. 발바닥을 태우던 아스팔트를 기억했다. 최 여사의 거친 욕설, 민준의 경멸적인 시선, 그리고 손에 든 작은 비닐봉지를 기억했다. 만약 그날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녀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시든 그림자로 남은 생을 보냈을 것이다. 그녀가 종말이라고 여겼던 그 추방의 날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천국으로 가는 문이었다. 그녀에게 닥친 고통은 벌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들어와 그녀를 세상의 정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신이 그녀의 인생길을 청소하는 방식이었다. 무슨 생각하시오? 강태욱의 묵직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뒤에서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아내의 어깨에 턱을 괴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강태욱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그들 앞에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작은 흰색 비닐봉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가볍게 대답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상쾌하게 퍼져나갔다. 비닐봉지, 강태욱이 의아해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네, 당신이 나를 구해줬을 때 내가 들고 있던 그 봉지요. 서연이 몸을 돌려 강태욱의 목에 팔을 감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날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 내 손이 과거를 꽉 쥐고 있었다면 나는 결코 내 미래를 향해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강태욱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보름달 아래에서 달콤하고 깊은 키스로 그들의 입술을 합쳤다. 서연의 슬픈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완전한 행복의 잉크로 쓰인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되었다. 인과응보는 누가 절망의 나락 밑바닥에 있을 자격이 있고 누가 평화의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가려냈다. 그리고 서연에게 그녀의 왕좌는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을 것이다.